인간의 뇌는 남성 1.3에서 1.5kg, 여성 1.2에서 1.3kg 정도의 무게로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죠. 그런데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생각보다 엄청나서 일상에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열량의 약 20%나 차지합니다. 뇌는 격렬한 지적 활동을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프로 체스 선수가 경기를 뛰며 소모하는 열량이 하루 평균 6,000kcal가량이라고 하니 프로 운동선수가 소모하는 열량에 필적하는 수준이죠. 뇌가 이렇게 다른 부위에 비해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바로 뇌며 심신의 모든 활동이 뇌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인류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뇌가 아닌 심장을 가장 중요시했고 마음 또한 심장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쁘거나 화나거나 놀라거나 하는 등의 무언가의 감정적 동요가 생기면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진다는 표면적 이유가 원인이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동서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자 심이나 영어 하트처럼 심장을 뜻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함께 병행해서 쓰이고 있죠. 반면 이런 심장에 비해 뇌는 별 볼 일 없는 장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심장은 소중히 다뤄 잘 보존했지만 쓰잘데기 없다고 여겨졌던 뇌는 전부 긁어내 없애버렸죠. 고대 그리스 시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은 심장에 있고 뇌는 혈관계를 시켜주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뇌에 대한 설명을 매우 짧게 언급하며 기껏해야 눈물이나 콧물을 나게 하는 부위로 여기기도 했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천대받던 장기인 두뇌가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X선이 발견되고 두개골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후로 마침내 뇌가 정신활동을 관장한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진 것이죠. 이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848년 미국의 철도 공사장에서 일하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 대략 1m 길이의 쇠 막대가 왼쪽 뺨부터 오른쪽 머리까지 관통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게이지는 몇 주간 혼수 상태를 헤매다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4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할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들은 게이지가 사고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고 증언하죠. 본래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가 사고 후 욕을 입에 달고 살며 매사에 적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생각이나 무언가 예측하고 주변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상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이지는 사고 후 12년을 더 살다가 사망했는데 사후 두개골을 엑스레이로 정밀 분석해보니 우뇌와 좌뇌의 전두엽 부분이 거의 소멸된 상태였죠. 이 사건은 뇌가 성격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자 그간 신체와 정신을 별개의 존재로 간주했던 몇몇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신경학자 폴 맥리는 과거 인간의 뇌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구분지으며 우리의 뇌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삼위일체 뇌 가설을 정립했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며 뇌간, 변연계, 대뇌피질 순으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차례대로 진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이라 믿고 있던 삼위일체 뇌 가설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며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과학사의 대표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이 가설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지성으로 동물적 본성을 이겨내고 마침내 지구의 지배종이 된 인간은 분명 무언가 더 특별한 뇌를 가졌을 거라는 일종의 자아도취에서 비롯된 오류에 지나지 않죠. 뇌는 삼위일체 뇌 가설처럼 마치 퇴적암처럼 층층이 추가되며 단계별로 진화한 것이 아니며 동물들의 뇌가 형성되는 과정은 배아기일 때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시간적 차이, 정도의 차이일 뿐 인간의 뇌가 무언가 더 새롭거나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진화 발달 신경 연구에서 모든 포유류의 뇌가 단 하나의 제조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물론 그렇다고 한들 인간만큼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으나 만약 생쥐의 뇌를 형성하는 신경세포 생성 기간을 인간 정도만큼 늘릴 수만 있다면 생쥐의 뇌 또한 인간의 뇌 크기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 영역이라 불리는 대뇌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피질과 구피질로 이루어져 있는 대뇌피질 또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척추동물 중에 존재하며 아주 오랫동안 존재해왔음이 밝혀졌죠. 인간의 뇌에만 무언가 특별한 새로운 영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대뇌피질이 크고 신경세포가 많은 동물일수록 머리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지능의 척도라면 지구의 지배자는 인간이 아니라 코끼리나 대왕고래였을 겁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된 것은 신경세포들 간, 특히 전전두피질의 상층과 피질의 특정 부분의 연결이 고도로 강화됐다는 것, 즉 뇌의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좌뇌형 인간은 논리력과 분석력이 뛰어나고 우뇌형 인간은 창의력과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좌뇌와 우뇌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또한 거의 통념처럼 굳어져 버린 대표적 오류 중 하나죠. 2013년 유타대학교 연구진들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 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좌뇌와 우뇌의 사용 빈도를 연구한 실험 결과에서 수학자건 시인이건 모두가 양쪽 뇌를 동등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폐기된 이론입니다. 물론 좌뇌가 우측 신체를, 우뇌가 좌측 신체를 담당한다는 점, 언어 능력을 주로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대부분 좌뇌에 위치한다는 점 등 좌우뇌의 특정 부위에 기능이 쏠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신체의 기능은 좌뇌와 우뇌가 대등하게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꽤 최근까지도 뇌의 성장이 끝나면 신경세포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이 또한 틀린 내용입니다. 모든 신경세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실험 결과 대표적으로 해마와 같은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는 새로 생겨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결정적으로 2013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서 해마의 신경세포 나이가 전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며 신경세포에 대한 기존 통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뚜렷한 사실 중 하나는 뇌는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것이며 뇌의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해 끊임없이 재배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뇌가 시각 정보를 입력받지 못하면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용도가 변경되며 뇌졸중이나 기타 외부 손상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상됐을 때는 네트워크를 재배열해 주변 손상되지 않은 다른 신경세포들이 손상된 신경세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주로 난치성 간질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반구절제술로 뇌의 반쪽을 아예 절단해버린 환자들의 뇌 기능 회복 사례를 살펴봐도 그 회복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증가하고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반쪽이 통째로 없더라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뇌의 신경세포들은 이처럼 정해진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고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의 이런 능력을 뇌가소성이라 부르는데 특정 환경에 따라 신경세포 간 네트워크가 더 강해질 수도 더 약해질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뇌가소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가소성은 곧 가능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 학습하고 배우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명상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체험적 경험들이 바로 신경세포 간 시냅스 네트워크를 강화해 더 젊고 더 뛰어난 뇌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인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뜨억맨의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경세포 간 네트워크는 어딘가 한두 가닥 정도는 연결이 강해지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아무리 손상돼도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지만 뇌는 전혀 다르죠. 신경과 병동에 가보면 뇌가 손상된 환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의식 형성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모르더라도 의식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좌뇌와 우뇌가 제각각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좌뇌와 우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정밀하고 교묘하게 연결돼 있어 한쪽 뇌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과거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스페리 박사는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는 신경 다발 부위인 뇌량을 제거한 수술을 한 일명 분리뇌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환자 중에는 왼손으로 아내를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내리친 환자도 있었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고른 옷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하지 못했던 환자도 있었죠. 여러 환자들을 관찰한 스페리 박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나의 뇌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좌뇌와 우뇌는 그 자체로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진 독립적 시스템이다. 분리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쪽의 뇌가 전혀 모르게 한쪽의 뇌와만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을 하는 능력은 대부분 좌뇌의 영역에 있어서 좌뇌의 생각을 읽는 건 쉽지만 우뇌의 생각을 알려면 글이나 낙서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신경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는 이 방식으로 분리뇌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 환자의 좌뇌에게 꿈이 무엇인지 묻자 망설임 없이 도면 설계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우뇌에게 하자 메모지에 자동차 레이서라고 적었죠. 놀랍게도 좌뇌와 우뇌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좌뇌와 우뇌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신경학자 라마찬드란이 불린의 환자의 좌뇌에게 종교가 있냐고 묻자 곧바로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뇌에게 묻자 자신이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죠. 라마찬드란은 이 같은 현상을 보고 재미있는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사망하면 뇌의 반쪽은 천국에 다른 반쪽은 지옥에 가는가? 우리 모두는 완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놀랍게도 좌뇌와 우뇌가 만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열심히 경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하나로 합쳐져 발현되고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단일 존재로서의 의식이라는 건 두 개의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 뇌과학의 정의에 따르면 의식은 뇌가 신경 네트워크망의 물리적 작용으로 이 세 개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진짜라 감각하고 느끼는 모든 의식적 현상들이 사실 뇌가 예측을 통해 만들어낸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차마 인식하기도 전에 신체를 제어합니다. 여기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이미지인지 도통 인식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원본 이미지를 보시죠. 정답은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었군요. 자, 그럼 이전 이미지를 다시 보죠. 좀 전까지만 해도 이게 대체 뭔지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매우 뚜렷하게 인식됩니다. 원본 이미지를 보고 난 후 뇌가 순식간에 특정 신경회로를 보정했기 때문이죠. 이후로는 아무리 쳐다봐도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던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갈증을 느껴 물을 마셨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그 즉시 몸이 시원해지며 갈증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당연해 보이는 현상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간 물은 약 20분이나 더 지나야 비로소 혈액으로 공급되므로 실제로 몸에 필요한 수분이 충전되는 건 물을 마시고 난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물을 마시자마자 갈증이 해소됨을 느꼈죠. 이것은 물을 마시는 행동이 실행될 때 얻어지는 결과를 뇌가 예측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각입니다. 즉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뇌의 허상인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멀미 같은 현상은 시각과 다른 감각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뇌의 예측 오류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면 멀미가 나지 않죠. 핸들을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뇌가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알림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주섬주섬 꺼내보곤 이내 뻘쭘해지는 경우도, 헛것이 보이는 경우도, 심장이 뛰는 것을 불안감으로 인식해서 생기는 불안장애 같은 것들도 모두 뇌가 외부의 정보들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신경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개가 단순히 소리에 반응해 침을 흘린 것이 아니라 개의 뇌가 과거 먹이를 먹었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해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침을 분비해 신체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뇌가 생존에 유리하도록 미래를 예측해 신체적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뇌가 그렇게 믿도록 설계해 놓은 마법 같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내 뇌에 꼭두각치고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가 예측을 통해 심신을 제어하는 행동들이 아무런 근본도 없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뇌는 두개골이라는 두껍고 단단한 벽에 갇혀 있으므로 직접 세계를 접할 수 없습니다. 뇌는 오로지 과거의 감각기관들이 보내온 데이터와 현재 보내지는 데이터, 즉 경험의 기억을 원천으로 세계를 예측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비록 뇌가 예측하는 허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뇌의 예측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다듬고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뇌 가소성에 대해 설명하며 양질의 좋은 경험이 뇌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경험으로 귀결됩니다. 지금껏 뇌를 나와 분리해 동떨어진 것 같이 설명했지만 뇌는 곧 나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눈의 반짝거림이 사라지면 뇌도 그리고 나도 쇠퇴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나 넓고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은 수두룩합니다. 두개골 속에 갇혀있는 가련한 내 뇌가 조금이라도 이 세계를 온전하게 겪을 수 있도록 하려면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